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국내 증시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나스닥이나 S&P, 특히 이제 다우가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유럽 쪽도 많이 올랐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는 한 이 정도가 이제 좀 저항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제 생각보다 지금 더 높게 올라가고 있는 게 일단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결국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계속 오르지 않을까? 이제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CPI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고, 미국 쪽 PPI도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서, 바닥을 진짜 찍은 게 아닐까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 여기가 어차피 C의 1이라고 쳤을 때 넘지 않았고요. 모든 증시들이 그렇기도 하고 매크로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다. 여전히 그냥 사실 생각보다 기술적인 반등이 많이 오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관지가 좀 좋지 않아서 목 상태가 좋지 않은 것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장 초반 폴란드 쪽 이슈가 있었죠. 이제 처음에 이제 러시아가 쐈네 하다가 결국 우크라이나 이제 대공 미사일인 게 지금 정확하게 딱 무조건 그거다는 아니지만 사실상 이제 거의 그게 맞는 방식으로 이 발표가 났기 때문에 좀 낙폭이 축소가 되면서 한 0.1%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었고요. 코스닥은 한 0.3%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는 이제 개인이 한 1,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한 9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한 2,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이 한 1,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과 개인이 약 한 900억씩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한 9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한 2,3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누적수급 같은 경우에 9월 선물 만기 이후로 외국인이 현물 같은 경우에는 한 5.3조 정도 매수 중이고요. 기관은 큰 변동 없고 개인이 매도 중입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소폭 한 9천억 정도 매수 중이고요. 단기적인 추세는 외국인이 올렸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근데 다만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연초 이후로 여전히 외국인 매도 추세고 중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도 사실상 아직까지는 저는 외국인 다 매도 추세라고 보는 게 더 맞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런 거죠. 지금 한 5조니까 아주 작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긴 합니다만 저는 수급보단 뒤에 나중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 수급이 아직은 좀 미끼 정도지 않을까라는 사실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수급만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그래도 5조면 아주 작은 건 또 아닌 것도 사실이다 라고는 보실 수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3천억 정도 매도 포지션인데 좀 최근 들어서 반등하는 동안 외국인이 조금 끌어올린 거 보실 수 있고요. 선물 같은 경우 한 2천억 정도 매도 포지션입니다. 연초로 사실 개인만 누적적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심합니다. 2015년부터 사실 개인만 매수하고 있다 봐도 무방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밸류에이션 살펴보면은 파란 색깔이 이제 지수 코스피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거를 이제 LD갭이라고 하고 나눈 걸 이제 패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냥 둘 다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고요. 최근에 살짝 반등한 건 이제 금리가 좀 최근에 많이 빠졌죠. 이제 물가가 피크 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금리가 좀 빠졌던 부분이 가장 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평가라고 보이시죠? 여전히 사실 고평가다 이제 보실 수 있고 LD갭으로 봐도 여전히 고평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피를 좀 긴 시계열로 봐도 여전히 고평가다라고는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을 봐도 뭐 여전히 고평가다. 뭐 금리 때문에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뭐 사실 이 정도면 여전히 고평가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그냥 같이 돼 있는 걸로 바로 보면은 원래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같이 갔었죠. 같이 가다가 뭐 양적 완화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누적됐던 거. 근데 지금은 끝났기 때문에 뭐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미국이 이번 하락기 끝에는 훨씬 더 낙폭이 더 크리라고는 봅니다. 근데 뭐 둘 다 고평가긴 해서 둘 다 떨어지겠지만 상대적으로 저는 미국이 더 많이 빠질 거라고는 보고요. 이제 페드 모델로 봐도 사실 두 나라 다 상당히 고평가이다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고 추이 살펴보면은 코스피랑 일단 코스닥 합산 신용장고 먼저 살펴보면 제가 한 이 정도 방송했었던 것 같은데 뭐 살짝 늘었습니다. 한 16조 4천억인데 한 1천억 정도 늘었다 봐도 되겠죠. 한 1천억 정도 아주 소폭 증가를 했고요. 근데 다만 여전히 절대적인 레벨은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용장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뭐 사실 여전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수치조차도 사실 여전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코스피 신용잔금 증감 속도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고 있는데 뭐 떨어지는 추세가 항상 제일 좋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뭐 코스닥은 뭐 그냥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 수출액이나 뭐 ISM 제조업, 비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 내려가고 있는 추세. 뭐 경기는 이제 모멘텀은 충분히 일단 약화는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수출액 데이터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이제 고점 넘은 상태였다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 지금 단기 반등은 했지만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글로벌 GDP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나 S&P 같은 경우에도 과거 고점 넘었다가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는 빠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미국은 좀 빠질 룸은 더 훨씬 더 커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훨씬 더 고평가로 보이긴 하죠. 사실 수치적으로 봐도.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살펴보면은 200이동 평균선은 뭐 간당간당하게나마 뭐 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중기 추세는 이제 조금 하회를 했고요. 단기 추세도 하회를 해서 뭐 사실 단기랑 중기 같은 경우에는 위험 선으로 돌아섰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장기 추세만 아직까지는 위험 회피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사실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게 결국 긴 추세로 봤을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 정도 어정쩡하게 가다가 멈출 때는 없습니다. 뭐 결국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추세를 나타나기 때문에 전 좋지 않은 결과를 결국 사실 하이힐드 스프레드로 봐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변동성 지표 먼저 볼까요? 변동성 지표 AT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쪽 ATR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을 이제 넘었죠. 넘었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생각은 들고 빅스는 아직은 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슬슬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 ATR은 사실 내려오면서 아직은 넘지 못하고 있고요. 미국 쪽 빅스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슬슬 이제 다시 좀 조심할 때가 저는 되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이 평을 넘으면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보시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냥 부동산 쪽은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하고 데이터 뭐 설명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PIR이나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주택 매매 가격 지수나 뭐 이런 데이터들은 그냥 보여만 드리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실질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금리는 많이 올라서 이제 실질 금리도 많이 오르긴 했죠.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사실. 근데 뭐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아직까지 한 2.4 정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는 가야 뭐 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여전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 S&P를 이제 통화량 데이터는 M2로 나눈 데이터 같은 경우에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뭐 닷컴버블 이후로 최고가 고밸류에이션을 찍었다가 지금 여전히 내려오고 있는 추세다. 중기적으로는 보실 수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여전히 내려오고 있는 추세적으로는 일시 5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시 5천 시총을 GDP로 나눈 이제 버핏 지수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중기적으로는 떨어지는 추세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 S&P를 미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로 주택 지수로 나눈 것도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위쪽이기 때문에 뭐 주식이 조금 더 고평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국내 쪽,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코스피 대 M2로 봤을 때도 뭐 여전히 미국보단 낫지만 조금 더 빠질 룸은 있어 보이고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를 서울 주택매매가격 지수로 나눈 걸 봤을 때도 저는 약간은 빠질 룸이 있다. 근데 뭐 확실히 미국보다는 싸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이렇게 상대적으로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이 M1 나누기 M2로만 봤을 때 낮을수록 안 좋은 거거든요. 뭐 상당히 중국은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다. 유동성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없을 때 항상 증시가 급락을 해서 물론 이제 이미 없는 상태에서 중국 증시가 좀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사실 이때랑은 다르게 금리를 이땐 내릴 때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를 내릴 수가 있나요 사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서 해결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미 물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손쉽게 지금 내릴 수가 없는 환경인 거죠.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그냥 매크로적으로 저는 뭐 사실 기술적 분석도 그렇지만 뭐 증시가 결국에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는 봅니다. 그냥 뭐 결국 그냥 또 간단하게 뭐 QT 쪽을 뭐 오늘은 그냥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죠. 그냥 뭐 오늘은 좀 빠르게 간다라고 하면은 뭐 결국 전주 대비해서 지급준비금이 감소를 했습니다. 미국 쪽. 뭐 지급준비금이 이제 조금 오히려 그러니까 증가를 했죠. 52억 달러 증가가 됐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증시가 반등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제 은행 시스템 자체에 돈이 조금 들어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영향이 있고 뭐 자산 쪽을 살펴보면은 전주 대비해서 약 20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결국 뭐 자산도 감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QT가 뭐 되지 않았다. 사실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뭐 오늘은 뭐 매크로 쪽은 그냥 뭐 설명 자체를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뭐가 있어가지고 그냥 오늘은 좀 생략을 하면은 뭐 결국은 근데 그냥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자면 결국 QT를 결국은 해야 된다는 말이죠. 결국은 QT를 해야 됩니다. 이 부채 계정인데 이 부채 계정을 결국은 줄여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줄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왜 저게 줄어들 수밖에 없느냐라고 그냥 간단하게만 본다면 어차피 예대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100%까지 갈 거고요. 지금 67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이게 100%까지 가면 결국 실물 경제에 돈이 풀린다는 겁니다. 실물 경제에 돈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실물 물가가 올라가고 실물 경제에 돈이 풀리는 만큼 금융시장의 돈은 사라지는 거죠. 금융시장의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가니까. 그래서 물가가 금융시장 물가는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식은 빠지고 일반적으로 채권 가격도 빠지고 뭐 부동산 가격도 일반적으로 빠지고 그런데 이제 실물 물가는 올라가는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번 하락이 제가 생각하는 이제 지금 이제 C의 3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엘리어트 파동상 C의 3, 그 다음에 C의 4의 반등, C의 5 하락이 끝난 이후로는 저는 다 반등을 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리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채권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채권만 안 좋고 다 올라가는 시장이 전 나타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뭐 7, 80년도 때 사실 물가가 높았었죠. 물가가 매우 높았으니까 금리가 뭐 장난 아니게 높아졌었습니다. 이때 볼커 시절에
뭐 금리를 기준금리 20%까지 가요. 이게 빨간 색깔이 20%까지인 거거든요. 딱 맥스가 20%까지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한번 초창기가 있었어요. 이때. 그러니까 이때는 금리가 올라갈 때 주식이 완전 박살이 나죠. 그러니까 저는 이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식도 같이 올라가죠. 근데 부동산은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금은 사실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금 가격 데이터가 여기 저때께 나오나 모르겠네요. 한번 보면은 금 데이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금 보시면은 뭐 이게 103에서 103달러에서 얼마까지 가죠? 843까지 갑니다. 거의 한 8배 가죠? 8배? 몇 년 만이죠? 거의 한 3년 만에 8배 갑니다. 3년 정도 되죠? 1년, 2년, 3년? 3년 만에 한 8배 정도가 갑니다. 그 당시에 금이. 물론 이제 뭐 근본이 이제 폐지되고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뭐 사실 그 부분보다 그냥 물가의 영향이 사실 가장 큽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마치 그런 거죠. 이때는 금리가 높아지면서 그냥 밸류에이션 높았던 주식이랑 뭐 나머지가 다 박살이 나는 이제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는 올라갈 때 금리가 올라갔는데 왜 다 올라가냐라고 보시면은, 그러니까 왜 가격들이 다 올라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왜 높게 유지가 됐었을까요? 이때? 그러니까 물가를 잡으려고 물가가 높으니까 금리를 높게 유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제 그 물가가 높은 나라들에 나오면 딱 보통 이제 뭐 마트가 비었다, 뭐 사람들이 사재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뭐 실제로 물가가 높아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 금, 뭐 부동산이라는 것도 결국은 다 실물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주식도 실제로 실물이 있는 그 회사의 주식을 내가 사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주식 자체는 실물 자산은 아니어도 그 주식을 통해서 실물 회사를 사실 소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 주식도 인플레이션 해치가 되죠. 금과 부동산만큼은 아니겠지만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이 당시에 금이 1등, 부동산, 이제 주식 이런 순으로 갑니다. 그 다음 현금, 그 다음 채권이었겠죠. 듀레이션이 긴 채권일수록 가장 손실이 컸을 거고요. 그래서 뭐 저는 아직 여전히 이 정도 단계다라고 봅니다. 한 이 정도 단계다. 지금 반등이 한 이 정도 반등이었다라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1, 2, 3, 4, 5일 텐데 딱 이 정도 반등이었다고 보고 나머지 한 이 정도 하락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하락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금과 부동산,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식도 인플레이션 좀 해치가 되는 주식이 제일 좋을 것 같고, 뭐 저 같은 경우에 주식 이때는 올라갈 때죠. 근데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갈 때죠. 그때는 저는 이제 최근까지는 손보가 좋다 했었지만 이때는 생명보험이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아직은 좀 남은 얘기여서 뭐 그 나중에 얘기하고, 아무튼 이제 지금은 여전히 저는 하락 단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크로보단 지금은 기술적 분석이 더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서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코스피부터 오늘은 그냥 바로 보면은 뭐 결국 그냥 코로나 뭐 바닥부터 해서 그냥 국내 쪽은 그냥 여기까지가 이제 5파가 끝이 났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파 조정받고 B파 조정받고 여기까지 이제 C파가 조정이 받았다라고 보고요. 근데 물론 이제 국내는 미국에 비해서는 사실 이게 딱 무조건 맞다라고 말하기에는 딱 파동이 아주 깔끔하진 않습니다. 여기 1, 2, 3, 4, 5도 그렇고. 근데 그래서 뭐 정확성이 조금 더 낮을 수 있는 단점은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큰 비파 조정 이후에 저는 이게 C의 1이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이 이제 C의 2죠. 근데 이게 의견이 잘못됐다라고 하려면 결국 여기가 넘어버려야 됩니다. 결국 한 200 이동평선 넘어가면서 이 부분을 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넘지 않는 이상 저는 여전히 C의 2다 라고는 보여지고, 뭐 일단 뭐 국내 쪽은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보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일단 저는 뭐 구름대에서 그냥 막히지 않을까, 사실 머지않아 저는 빠져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C의 1, 2, 3으로 결국은 빠지는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쪽 살펴보면 S&P는 뭐 장기 추세로 보면은 2009년도 바닥부터 해서 1파, 2파, 3회 1, 3회 3회 3, 3회 4, 3회 5로 3파, 여기가 트라이앵글로 4파, 그 다음 5파 고점을 쳤다라고 보고요. 이게 큰 한 파동이고 지금 A, B, C가 저는 진행 중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5파 고점대부터 살펴보면 여기가 A, B, C로 한 파, A파, 그 다음 A, B, C로 B파, 그 다음에 C의 1, 지금 그냥 C의 2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C의 2가 생각보다 지금 지그재그로 좀 길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요. 결국 이제 그냥 이게 A, B, C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는 봅니다. 뭐 거의 사실 이제 완성이 다 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거의 저는 보시면은 26 변화일도 하루 남았잖아요. 이제 하루 딱 요 하루만 넘어가면 26 변화일이니까 뭐 저는 정말 오늘 내일이지 않을까. 이제 CA도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1, 2, 3, 4, 5로 해서 CA2의 그러니까 CA2의 C가 완성이 되지 않았을까? A, B, C로 이렇게 완성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그재그보다는 거의 약간 플랫에 가깝죠. 이게 A, B, C로 이렇게 모양이 나타난 게 아닌가. 여기가 C의 1이고 그러니까 C의 1이고 C의 1, 2 이 정도였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다우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랑 비슷한 거죠. 결국 여기가 이제 A, B, C, A, B, 그 다음에 C의 1, C의 2인데 다우가 결국 여기를 넘냐 마냐가 중요하겠죠. 여기도 근처에 와 있으니까 뭐 넘으면 뭔가 이상할 수 있겠지만 넘지 않는 이상 저는 여전히 하방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코인 같은 경우에도 결국 마지막 5파 고점을 치고 나서 보시면은 여기가 그러니까 1, 2, 3, 4, 5로 5파 고점 치고 나서 A, B, C로 A고 그 다음 B고 뭐 코인이 조금 더 애매하기는 한데 뭐 저는 그냥 지금 봤을 때는 이게 1이고 이게 2고 그 다음 뭐 3의 1, 3의 2의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하고 이제 3의 3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사실 코인은 딱 혼자만 이루고 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지금은 일단 저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V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슬슬 이제 볼린저 밴드도 위에 떠 있고 해서 26일 변화일도 하루 남았죠. 그래서 뭐 다시 반등할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뭐 빅스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고 26일 변화일도 여기는 왔기 때문에 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똑같은 거죠. 그냥 A, B, C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C1, C2라고 봅니다. 결국 뭐 여기를 넘지 않는 이상 뭐 저는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빠진다 라고는 보고 여기 이제 지그재그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C의 3으로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 여기도 니케이도 그냥 1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C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 애매하다라고 보는데 뭐 결국 그냥 여기는 그냥 A, B, C고 이게 그냥 A, B, C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복합 조정 A, B, C, X, 뭐 A, 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파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복합 조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C의 1과 C의 2가 좀 오래 나오고 있는 타입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여기도 뭐 사실상 거의 다 오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럽도 그렇고 뭐 항생 같은 경우도 뭐 결국 그냥 조정 이후에 결국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뭐 저는 하락하지 않을까 라고는 뭐 보고 있고요. 뭐 상해 종합도 뭐 구름대를 살짝 넘긴 했지만 뭐 결국은 200일 여기도 못 넘고 저는 빠지지 않을까. 일단 전반적으로는 저는 일단 하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매크로로 봤을 때도 그렇고 뭐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뭐 사실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고는 개인적으로 그냥 여전히 보고 있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일단 아직은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여기 마지막 남은 게 200이동 평균선인데 이제 여기를 지지하냐 마냐가 저는 좀 중요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RSI가 이미 과열해서 이젠 조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여서 그냥 계속 무너질지 아니면 반등할지 뭐 반등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도 일단 구름대 위에 아직까지는 있어서 여기를 밑으로 뚫려 위로 뚫려가 뭐 사실 오늘 내일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금선물 같은 경우는 실질금리 부분 때문에 살짝 내려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을까 해서 좀 올라가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더 빠질 거라고는 보고요. 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반등할 때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리는 조금 더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 증시가 빠지는 거는 전 파동상 조금 더 명확하다라고 보는데, 금리는 사실 조금 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시는 빠지는데 금리도 같이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요즘 생각도 들어서, 사실 금리는 좀 애매한데, 일단 여전히 아직까지는 구름대 아니어서 여기를 하회하냐 마냐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채 10년도 일단 50일 이동평균은 깼으니까 여기 구름대를 깨냐 마냐인데, 사실 추세적으로 저는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진 못한다고 보고요. 내려오다가 결국엔 다시 반등하는 사이클이 결국엔 온다라고 금리는 생각을 합니다. 개별 종목들 이제 보면은 키스코 같은 경우에도 결국 그냥 이게 1, 2, 3, 4, 5였던 거겠죠. 거기에 대한 지금 2파 조정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떨어지는 파동이지 않을까. 개별 종목은 파동을 안 보지만 그냥 생각보다 그냥 이게 좀 모양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일단 구름대를 넘긴 했지만 저는 좀 내려가는 추세의 모습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 26일 별하늘도 그렇고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밸류에이션 장으로는 너무나 싼 건 맞는데, 굳이 사실 이제 증시 자체가 방향성이 안 좋은 데서 지금 대주주가 빨리 움직이진 않을 것 같다. 대주주 움직이고 나서 그냥 차라리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현대산 같은 경우 이제 금리가 빠지면서 빠졌죠. 이제 그 부분이 있고, 일단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그냥 주식들은 다 팔아버리고 지금 그냥 지켜만 보고 있고요. 주식 쪽은 현대산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감안을 안 했을 때는 전보다는 많이 비싸지긴 했지만 여전히 사실 싼 밸류에이션인데, 금리를 조정하니까 여전히 여기도 비싸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그래도 사실 상위권인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같은 정세에서는 일단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여기 120일까지 왔고, 저는 여기도 머지않아 다시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사실 다 모든 주식이 지금 저는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금리를 감안 안 했을 때 엄청 싼데, 금리를 감안하니까 조금 밸류 부담이 있어 보인다. 근데 이제 다른 주식들보다는 사실 현대상도 그렇고 키스코도 그렇고 싼 건 또 사실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여긴 200이 농평선에서 저는 그 안에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 추세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는 계속 보여지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크게 메리트는 없어 보이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원래 8% 이렇게 쳤을 때 항상 문제가 있었거든요. 빠지고 나서 이번에 똑같이 빠졌었고, 근데 지금이 그렇게 싸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싸지는 못하다는 거죠. 금리를 조정했을 때 오히려 제일 비싼 편이고요. 그래서 금리를 감안했을 때 최근 금리가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부담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괴선 여전히 모여 있긴 하지만 후행 스팬이 이제 하루만 지나면 역전이 돼버리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여기도 다시 하방 추세로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이닉스 워낙 좀 실적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인 걸로 보이지만 원래 이렇게 좀 싸게 거래가 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충분히 많이 싸지긴 했습니다. 전에 비해서는. 근데 이제 금리가 문제인 거죠. 계속해서 금리가 여전히 아직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현대차도 그냥 2파 정도 반등이다 라고 보여지고 결국 3으로 저는 다시 하락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 밸류에이션도 비싸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상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금리 감안하니까 비싸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반등 자체가 좋았는데 사실 영원하게 반등 지금 하기는 저는 좀 쉽지 않은 장세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볼린저밴드 이렇게 벌어졌다가 이탈했던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RSI적인 측면도 있고, 일단 추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밸류에이션 절대가치 평가로도 저는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없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금리를 감안하니까 뭐 그렇게 메리트는 없다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200이동평선을 넘었다가 재차 이제 하회를 하면서 RSI도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뭐 굳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자체는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 나쁜 건 아닌데 뭐 그렇게 엄청 매력적이지도 않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상대가치 평가도 그냥 그 정도입니다. 그냥 엄청 비싼 건 아닌데 싼 것도 아닌 그 정도 느낌이고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도 일단 오늘 재차 좀 크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뭐 좋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사실 계속해서 여기도 RSI도 그렇고요. 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뭐 효성화학은 절대가치 평가로는 충분히 매력적이나 다만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이제 PBR이 조금 많이 올라가면서 좀 밸류에이션이 자체가 좀 많이 약화가 되긴 했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GS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회사 자체는 참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밸류에이션 자체도 좋고 추세도 나쁘지 않고 뭐 기준선만 안 깨지면은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는 사실 뭐 생각은 하고요. 주식 중에는 가장 지금 마음 편한 주식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계속 변함은 없습니다. 뭐 절대가치 평가로도 싸고요. 여기는 뭐 상대가치 평가로도 여전히 싸서 금리를 감안하더라도 뭐 밸류 자체는 지금 뭐 제일 싼 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KT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다시 조정 파동으로, 그러니까 내려가는 이제 충격 파동으로 전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MACD도 그렇고. 근데 다만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고요. 상대가치 평가도 뭐 림 모델이어서 뭐 사실 장치 산업이 굳이 안 좋은 걸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 나쁘진 않다. 사실 좋은 밸류에이션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DLNC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사우디에서 또 오다 보니까 뭐 좀 반등했던 부분이 있고요. 뭐 사실 뭐 여기도 사실 근데 일단 구름대를 넘어야 되겠죠. 뭐 넘기 전에는 뭐 굳이 섣부르게 뭐 매수하실 필요는 뭐 전혀 없다라고는 보고요. 절대가치 평가로는 충분히 저평가는 사실 되어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사실 싼데 근데 또 금리를 또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또 싼 건 아니고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반등이 꽤 있긴 했지만 그냥 딱 기술적 저는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딱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밸류에이션 봐도 그렇게 메리트는 없어 보이고,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그렇게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냥 마찬가지죠. 카카오랑 마찬가지. 또 내일 되면 이제 26일 그러니까 26 이제 일목균형표 시간론이 오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여기는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도 조금 더 고평가가 되어 있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이 정도면 금리 감안하면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결국 조정 파동 끝내고 다시 이제 하락 파동이 시작이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들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밸류에이션은 메리트는 없고,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이 정도면 사실 메리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여기 다시 고점 못 넘고 일단 빠지고 있는 추세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여기는 메리트가 없고,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사실 금리 감안하니까 좋지 않은 모양새다라고 보실 수 있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기술적 반등은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좋게 나왔기 때문에 있었는데, 뭐 사실 뭐 지금 추세에서 뭐 다시 저는 좀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기술적 반등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 절대가치 평가를 봐도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없고,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도 금리 감안하니까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전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뭐 기술적인 반등 정도지 않았을까? 뭐 저는 뭐 계속해서 일단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여기는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있다. 사실 싼 건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리를 감안했어도 뭐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밸류에이션이다. 뭐 사실 포스코는 뭐 그렇게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 RSI 이제 내려오면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는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여긴 그래도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있고, 상대가치 평가를 봐도 뭐 이 정도면 금리를 감안해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200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하냐 마느냐가 역사적으로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이번엔 전 못하고 그냥 빠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나쁘진 않은 밸류에이션인데,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나쁘진 않다, 뭐 딱 나쁘진 않다 이 정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기업평가 같은 경우에도 도지 나오면서 여기 120에서 걸려서 좀 저는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절대가치 평가를 봐도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없고,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그렇게까지 금리를 감안하면 좋아 보이지 않는 모양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올 같은 경우도 기술적 반등 정도지 않을까, 뭐 결과론적으로 저는 더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뭐 모든 추세들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 일단 뭐 밸류에이션 상당히 싼 건 사실이고요. 한국 금융주주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일단 그렇긴 한데, 일단 추세 자체가 뭐 PF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조심을 하셔야 된다. 여기도 120이동평균선 걸려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쪽 뭐 애플 같은 경우가 뭐 사실 여기가 조금 차트가 애매한데, 왜냐면 결국 뭐 A, B, C까지 나오고 B까지 나왔다라고 쳤을 때 결국 C인데, 이게 C가 결국 C의 1이라고 쳐고 이게 C의 2라고 치면 여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다시 올라갈 건가?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다우가 넘을 것 같아서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뭐 그럼 그냥 여기도 똑같이 코인처럼 3의 1, 3의 2, 3의 3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애플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쪽 차트가 좀 그렇고요. 그냥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1, 2, 3, 4, 5로 보고 2, 그 다음에 이제 3이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냥 1, 2, 3, 4, 5 다음에 이게 2파였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 뭐 파동은 애매하긴 합니다만, 뭐 결국 여기도 뭐 기준선 밑에 있기 때문에 뭐 조심하셔야 될 상황인 거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빠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뭐 사실 최근에 반등을 하다 보니까 다 그냥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뭐 여전히 저는 좀 증시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계속해서 뭐 사실 좀 방어적으로 전 대응하면서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